좀 현실적으로 말씀드려보면 내가 어떤 절세용 급매물을 반드시 매수하겠어 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내가 갖고 있는 매물에 대해서 실수하실 수 있어요. 내가 팔려고 하는 물건이 생각보다 안 팔릴 수도 있어요. 뭐냐면 갈아타시는 분들은 물론 좋은 곳에 거주하실 수도 있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제일 좋은 물건을 갖고 있지는 않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먼저 꼭 매도하시는 게 지금같이 조정 장세에서는 좀 중요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전세 매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전세 대출이나 전세에 관련돼서는 약간 좀 규제적인 스탠스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월세화 현상이 빨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세화가 가속화된다는 말은 전세가 없어지고 줄어들고 귀해진다라는 말입니다. 누군가는 다시 전세를 원하게 되거든요. 그때 전세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존재한 거죠. 그러니까 월세화에 따른 상대적 전세의 희소성이 전세 가격의 변동성을 크게 만들 우려가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되는 것들은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은 맞기 때문에 현재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은 맞다. 그러므로 전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차라리 집을 사자라는 분위기가 바로 조성된다고 보는 거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투자 내일의 가치 머니가이드 4 영월드 시작합니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8% 넘게 올랐습니다.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상승폭인데요. 올해 보유세 부담도 만만치 않은데 정부가 부동산 세금 강화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집주인들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전망도 엇갈립니다. 절세 매물이 늘어나면서 집값이 조정될 거라는 기대감과 반대로 집주인들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오히려 매물은 잠기고 나중에 전월세 가격만 자극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번 공시가격 급등 배경과 세금 이슈가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보겠습니다. 남여구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선 보유세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말씀드린 대로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18% 넘게 올랐는데 이게 역대 세 번째로 높은 건데 올해 이렇게 오른 이유는 우선 뭐라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18% 올라서 전국 수치보다 훨씬 많은 수치를 상회하면서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번에 저희가 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거는 69%로 기존하고 비슷하게 동결화 를 했어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높은 상승을 보였다라는 거는 사실은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것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특히 작년에 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강남 3구 그리고 한강벨트 중심으로 시세를 많이 올랐던 것이 지금 올해 공시가격으로 반영이 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좀 많이 올랐던 때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자세히 봐봤는데 서울 전체 상승률만 놓고 보면 2021년 때랑 뭐 아주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서울 구별로 들어가 보면 5년 전이랑 상황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때는 서울 전체가 다 같이 올랐다면 이번 올해 같은 경우는 오른 지역, 그러니까 비싼 아파트가 많은 지역만 올랐는데 이런 차이가 좀 현격하게 벌어진 거는 결국 무엇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화두를 돌이켜 보면 양극화가 키워드였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가 안전자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그리고 생각보다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많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계속 중금리가 지속되니까 금리가 안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불확실성이 또 등장을 하게 되죠. 이러다 보니까 자산가들 중심으로 그래 가장 안전한 게 좋겠다. 안전한 부동산 자산이라고 하면 신축 아파트 중에서도 강남 신축 아파트. 근데 신축 아파트가 많이 올라가고 나니까 신축 아파트에 대안이 뭐가 있지? 라고 해서 본 게 재건축 아파트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움직임이 한강벨트로까지 확산돼서 소위 서울은 강남 3구 및 한강벨트의 시장이라고 불릴 만큼 작년 안에는 양극화의 시장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올해 공시가격으로서도 양극화의 차별화 장세로 반영이 되어서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 것 같습니다. 공시가격이 중요한 게 결국 이제 세금에 직결되기 때문인데 국토부가 발표하면서 당시 참고 자료를 낸 걸 좀 보다 보니까 실제 이제 한강벨트의 주요 아파트 단지들, 이제 인기 많은 아파트 단지들의 보유세를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공시가격은 한 20에서 30% 정도 올랐는데 보유세는 뭐 50% 넘게 오른 단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실제로 공시 가격이 오른 것보다 보유세가 많이 오르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보유세의 계산 체계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시가가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누진세율 체계를 지니고 있고요. 기존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이 높아진 단지들이 많아졌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반영돼서 공시가보다는 세금이 더 늘어나는 이런 효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 보유세의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가 주택의 보유세는 대부분이 이제 종부세 비중이 더 클 텐데 종부세가 결국 누진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 같은 단지에 사는 우리 똑같은 1주택자일지라도 세금이 다 다르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보유 기간과 나이에 따라서 세액 감면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15년 이상 보유를 하시고 고령자시라고 하면 최대 80%까지도 종부세를 감면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60세 미만이면서 단기 보유한 분하고 65세 이상이면서 15년 이상 장기 보유한 분의 종부세를 비교해 보면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령자일수록 그리고 장기 보유할수록 세금 감면이 되는 효과가 있다. 사람들의 관심은 이건 것 같아요. 이 보유세가 올해 많이 늘었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 오히려 시작인 거 아니냐.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또 공교롭게 공시가격을 발표하는 당일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부동산 세금 카드를 핵폭탄에 빗대면서 최후의 수단이라고 하면서도 반드시 써야 하면 쓰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양쪽 가능성을 다 열어둔 말인 것 같아요. 글자 그대로 봤을 때. 근데 이 발언이 시장엔 좀 어떤 메시지를 준다고 보시나요? 그런 거죠. 이제 저희가 혼날 행동을 해서 누군가한테 혼날 일이 있는데 뭐 때문에 혼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더 불안하고 무섭지 않습니까? 그리고 맞게 될 때도 실제로 뭐 맞는다고 했으면 맞을 때 더 아플 수 있고요. 결국에는 불확실성이 시장의 압박으로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올린대. 세금을 얼마나 올려? 어디까지 올려? 누구한테 올려?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과거를 복귀해 봤을 때도 세금이 부동산 시장에 가져다 준 정책 효과가 가장 컸습니다. 가까운 예로 9.13 대책에 종부세에 대한 안이 처음으로 나왔었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거래량 가격 조정이 6, 7개월 장기화됐던 경험도 있고요. 그만큼 세금을 강화하는 정책은 굉장히 임팩트 있는 시장 효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만들고 이게 변동성을 만들면서 어찌 보면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장세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불확실성 말씀 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정부나 이쪽 정부나 여당에서는 보유세 세금을 좀 더 높이지 않겠냐 이런 좀 전망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찾아보니 현재 그래도 조금이라도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온 걸로 보면 공시가격 현실화율, 소위 말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을 좀 이제 조정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결국 문재인 정부 때는 도입했다가 너무 세금 부담이 과도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뭐 폐지하려다가 지금은 유야무야된 상황인데 정부는 연말에 구체안을 내놓겠다고 딱 발표를 했더라고요. 자,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건들게 되면 보유세는 좀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세금을 매기는 대상 금액이 되는 거거든요. 그 대상 금액 자체를 얼마나 시세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리느냐 이게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걸 올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죠. 세금을 매기는 대상 금액이 커지니까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좋은 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고 있는데 과세표준이라고 해서 세금을 실제 매기는 표준 금액을 구간 산출하기 전에 얼마 정도의 비율을 곱해서 그 과세표준 금액을 산출하느냐 그 비율을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고 하죠. 그럼 정리를 해보면 현실화율을 높이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이면 당연히 보유세가 올라가는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의 움직임이 시장에 어느 정도 압박으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높이게 되면 공시가격이 안 올라도 세금이 오를 수 있다. 결국 그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렇죠. 혹은 뭐 집값이 조금 떨어졌는데도 반대로 요 비율들이 오르면 세금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는 핵심으로 그래도 기억을 하셨으면 시청자분들께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불확실성이 되게 큰데 이 불확실성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어떻게 봐야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찌 보면 뭐 어떤 아파트 단지에 매물이 10개가 있었는데 그 매물이 어쨌든 간에 3개는 금매로 다 팔렸고요.
남은 7개는 다주택자분들의 매물이었으나 유예 기간이 지나서 비자발적으로 못 팔게 되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매물은 사실상 고령 1주택자 또는 1주택 갈아타기 위한 분들의 매물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사실 팔 생각이 없었을 수 있죠. 근데 어느 날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앞으로 보유세가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실제 올라가는 게 체감이 되기 시작하면 고령 1주택자 분들이 팔까 말까를 고민하기 시작을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시장에 하나 둘 매물로 내놓기 시작할 수도 있죠. 그러면 없었던 매물이 늘어날 수 있고요. 수요자분들도 조금 더 기다리면 조금 더 디스카운트가 된 매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금매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금 수요를 이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요의 이연 효과와 매도를 땡겨오는 물량 증가의 효과를 동시에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이게 불확실성이 가져다 준 효과죠. 예. 뭐 아시다시피 1월에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이제 더 이상 안 한다라고 발표한 이후에 시장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부동산원 통계도 보니까 이제 강남 3구의 용산 그리고 성동 동작까지 다 하락 전환을 했고 당연히 매물도 많이 늘었고요. 근데 지금 보유세 부담은 어쨌든 현실로 나타났는데 그럼 이런 시장 흐름은 앞으로 더 확산될 거라고 보면 될까요? 아무래도 당분간은 지속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조금 기준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중위 지역, 그러니까 중하위 지역이라고 하는 시세가 15억 이하 그리고 9억 이하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매물의 총량이 증가하지만 여전히 실수요 유입도 꾸준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상승폭의 둔화 흐름은 지속되겠지만 그 둔화의 정도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반면 강남에서 시작된 어쨌든 매물 증가 그리고 급매물 증가에 따른 가격 조정의 흐름은 주요 인접자치구 한강벨트로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보면요. 강남을 이사를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보통 인접자치구나 소위 저희가 말하는 한강벨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강남구에 있는 급 매물 가격을 기다리고 있다가 더 이상 급매물이 나오지 않네라는 판단을 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자치구에 급매물을 내놓을 수 있죠. 갈아타고 싶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분이 속한 그 한강벨트 또는 인접자치구에 있는 매물은 증가한 효과가 나오고요. 그 증가한 매물이 가격이 조정이 돼서 거래가 되면 가격도 조정된 효과가 나오죠. 그래서 점차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5억 이하, 9억 이하의 시장은 조금 다른 결이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장을 견인하는 그 주체 수요가 갈아타기 수요가 아니고 무주택자 수요이기 때문이고요. 무주택자 수요인 분들은 사실상 자기가 가장 활용할 수 있는 구매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출 가능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사실상 대출 가능 여부 또는 전월세 시장이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임차인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지, 그러니까 매물이 충분히 있는지, 전월세 매물이 이런 것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겠죠. 그래서 좀 다른 시장, 다른 류의 시장으로 나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15억 중하위 쪽은 실수요 시장이고 여기는 대출 규제가 더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 이제 15억 넘는 가격의 소위 한강벨트 그리고 약간 이제 중고가 시장은 뭐 갈아타기나 이런 수요가 있어서 좀 더 조정 흐름이 이제 좀 있을 수 있다.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는 게 며칠 안 남았어요, 사실. 이 토지거래 허가 기간이란 게 있기 때문에 뭐 여쭤보니 실제 이 허가 기간을 감안하면 한 4월 초에는 뭔가 이제 매도자, 매수자 의사 결정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 사실 한 2, 3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매물은 내놨지만 아직 매수자를 찾지 못한 분은 좀 가격을 더 조정을 해야 할까요? 지금 장세를 봤을 때. 그럴 수 있는 개연성도 있고요. 그걸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다주택자라면 어쨌든 투자를 한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 내가 투자를 해서 지금 시세 차익을 얻은 금액이 있을 텐데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고 난 후에 세후 실익과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았고 일반 세후를 했을 때의 세후 실익을 비교해 보시면 정답이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물론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았을 때 세후 손실이 훨씬 크시다고 한다면 당연히 어느 정도의 과감한 결단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분들의 경우라면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이제 양도세를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 뭐 매물을 내놓을지 말지인데 지금 보유세 같은 경우는 1주택자들도 한강벨트에 고가 주택을 갖고 있으면 부담이 적지 않잖아요. 뭐 수천만 원 정도 나오는 경우도 있던데
근데 이제 소득이 없는 고령 1주택자분들은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게 한 번 내는 게 아니라 매년 이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되니까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현금 흐름을 좀 현실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금 흐름 살펴보실 때 특히 만약에 혹시 대출을 받아서 세금을 낼 정도가 되신다고 하면 자산의 다운사이징은 좀 고려해 보심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 이런 것들이 사실은 현장에서도 트렌드로 좀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고가 1주택자를 갖고 계신 저희 고령 1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매도를 해서 일부 현금성 자산을 자녀분들에게 증여하고 뭐 강남의 인근 신축 소형 평형이나 경기도 인근의 신축으로 이사를 가셔서 약간의 노후 현금 흐름을 만드시는 이런 움직임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현금 흐름으로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자산의 리밸런싱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입주권이라고 하는 주거용 부동산의 상품이 있지만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 같은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은 자산의 리밸런싱이 대체 상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말씀드려봤지만 이런 것들을 대안으로 선택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강남권에 지금 매물들이 좀 많이 늘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양도세 이제 중과 발언 이후에 근데 그 중에 이런 고령 1주택자 매물도 좀 끼어 있나요? 어때요? 꽤 있는 편입니다. 네, 생각보다 있는 편이고요. 그분들의 니즈를 뭐 개별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향후 늘어날 세금에 대한 부담도 있겠지만 당장의 현금 흐름의 문제도 있을 거니까요. 그리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이 절세 매물들, 뭐 금매들이 나온다고 하니 그럼 되게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갈아탈 수 있는 기회인데 이게 언제 해야 될지가 되게 고민될 것 같아요. 좀 더 기다리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혹은 한편에선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매물이 아예 잠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불안감도 있다 보니까 매수자들은 좀 어떤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될까요? 일단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1주택자 분들은 사실은 소위 말한 그 절세용 급매물을 잡는 게 생각보다 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실거주 의무 유예라는 방안을 내주면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 내가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소위 세를 끼고 미리 사놓을 수 있는 이런 매물들을 매수할 수 있게 열어줬잖아요. 근데 이런 매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무주택자 분들만 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게는 사실 좀 유리할 수 있는 게 실입주할 수 있는 실입주 기간이 굉장히 멀리 남아 있고 당장 입주할 수 없고 세입자가 있는 상태라고 하면 사실 언제 입주할지 시기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가격 조정이 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새낀 매물, 그 중에서도 다주택자 새낀 매물이 실제 가격 조정이 잘 돼요. 근데 이런 것들 매물에 한해서 그래서 현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뭐 영끌하는 건 당연히 반대고요. 영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절세용으로 나오는 급매물을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이 절세 매물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무주택자들,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저렴한 내 집 마련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양도세 중과 이슈도 있고 또 뭐 보유세 이슈도 있어서 언제까지 좀 이제 타이밍을 봐야 제일 저렴한 매물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지가 좀 고민될 것 같은데 좀 언제까지 언제를 좀 노려봐야 될까요? 토지거래허가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2, 3주 정도 소요된다라는 걸 가정하면 뭐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가 급매물의 정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겠다라는 의사결정이 끝나셨고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게 내 가용 범위 금액 범위 내면서 영끌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3월 말 4월 초까지 열심히 발품을 좀 팔아보시면 그래도 절세용 급매물을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결국 이 시기가 매도자분들도 결국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의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사실 갈아타기 하는 분들이 제일 좀 팔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매도 후매수 하셔야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이 타임라인을 짜야 되냐 이런 고민이 좀 있는데 근데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말씀드려 보면 내가 어떤 절세용 급매물을 반드시 매수하겠어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내가 갖고 있는 매물에 대해서 실수하실 수 있어요. 내가 거주한 집 자체를 먼저 막 매도하셔 버리다든지 아니면은 뭐 너무 지나치게 가격을 조정시킨다든지 이렇게 오히려 실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분들의 급매물을 내가 반드시 매수해서 성공적인 갈아타기를 한다기보다 그냥 이 시장을 좀 길게 보시고, 왜냐하면 1주택자분들 같은 경우 어차피 향후에 이제 뭐 세제 개편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금융이나 부동산 정책이 추가적으로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여전히 불확실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가격 눌림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급매물도 간헐적으로 출현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올해 자체의 타임라인을 좀 길게 가지셔서 그 대신 반드시 선매도 후매수 하시는 원칙을 지키면서 그 다음에 내가 갈아탈 곳을 매수하고.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내가 팔려고 하는 물건이 생각보다 안 팔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갈아타시는 분들은 물론 좋은 곳에 거주하실 수도 있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제일 좋은 물건을 갖고 있지는 않으실 수도 있잖아요. 더 나은 것을 찾기 위해서 갈아타시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더 나은 거를 찾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안 좋은 내 것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내 물건을 보러 오는 그런 매수자분들이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정책이 나오거나 어떤 금융 대출 정책 같은 게 나오면 또 급변할 수도 있고요,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먼저 꼭 매도하시는 게 지금 같이 조정 장세에서는 좀 중요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말씀드리면 올 한 해로 좀 긴 호흡을 가지고 길게 보시면서 선매도 후매수 전략을 하시되 내가 갈아타고자 하시는 그 단지 지역의 매물량의 흐름도 좀 체크하시면서 갈아타기 전략을 구사하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유세를 정부가 좀 강화할 수 있다,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전월세 시장에 대한 불안 얘기도 같이 항상 나와요. 이게 과거에 한번 이런 뭐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이제 세금을 전가시킨다, 이런 우려가 좀 진짜 현실화돼서 지금 전월세 가격도 원체 매물이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더 좀 불안해질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일단은 구조적으로 사실은 전세 매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전세 대출이나 전세에 관련돼서는 약간 좀 규제적인 스탠스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월세화 현상이 빨라지고 있거든요. 근데 월세화 현상이 빠르다는 말을 다시 말하면 순수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임대차 시장이라는 한 바구니 안에 전세랑 월세는 같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월세화가 가속화된다는 말은 전세가 없어지고 줄어들고 귀해진다라는 말입니다. 월세 가격이 지금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월세 가격이 지나치게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 지속이 되면 누군가는 다시 전세를 원하게 되거든요. 그때 전세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존재한 거죠. 그러니까 월세화에 따른 상대적 전세의 희소성이 전세 가격의 변동성을 크게 만들 우려가 있는 거고요. 매매 시장은 단지 수급에 의해서만 움직이지 않고 특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심리라는 게 더 주요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임대차 시장은 철저하게 솔직한 수급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근데 공급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현재 저희가 입주 물량이나 이런 신축 입주 물량은 굉장히 저조한 상황이고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전세 물량도 굉장히 저조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누적으로 지속이 되면 당연히 전월세 시장 전체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한 가지 조금 우려되는 점은 이제 3, 4월이 다가오면서 이사철 실수요라는 것들이 또 존재하는데 이런 실수요들이 발생할 경우에 이런 거에 이제 전월세 시장에 좀 직접적인 가격의 변동성을 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럼 이런 결국 전월세 가격이 뛰다 보면 사람 차라리 이럴 바에 집을 사자라는 그런 식으로 결국 매매 수요로 옮겨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건 이제 이분법적으로 그냥 증가해서 바로 매매 수요 갈 거야라고 단정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매라고 하는 거는 의무적으로 꼭 선택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둘러싼 저변에 뭐 부동산을 둘러싼 투자 환경, 대표적으로 유동성이겠죠. 그 유동성이 충분히 넘치고 있는 상황인지. 근데 지금 저희가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되는 것들은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이 주식 시장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은 맞기 때문에 현재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은 맞다. 그러므로 뭐 전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차라리 집을 사자라는 분위기가 바로 조성된다고 보는 거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유동성이라는 그 거대한 변수가 지금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야 이게 오르는데 지금 상황은 주식 시장이나 이렇게 가기 때문에 바로 옮겨 붙거나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당분간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연구원님 말씀 쭉 듣다 보니 결국
세금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올해 내내 계속 커질 것으로 보고 이게 부동산 시장의 제일 큰 변수가 될 텐데 팔려고 하시는 분 혹은 살려고 하시는 분은 3말 4초에는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고 갈아타기를 고민하시는 분은 너무 서둘면 안 되고 길게 보셔야 된다. 그 두 가지가 제일 핵심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